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부터는 재원을 마련해서 무언가를 투자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니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인프라 투자를 봐야 된다는 것의 결론적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왔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네. 지금 이 플랫폼 기업 가지고 사실 많은 수익을 얻었잖아요, 올해.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플랫폼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모르겠는 영역인 게, 예전에는 이제 핀테크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은행 업무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거든요. 이제부터 여기다 대고 또 핀테크와 금융시장을 다 잡아간다는 것을 네이버 카카오한테 자꾸 강요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판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나쁘다라는 기준잣대로 뭐 우리가 봤었던 뭐 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접근한, 네이버는 한 번도 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고, 제가 만약에 인프라 투자를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은 주도주에 바뀌어서 컬러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전기차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가 맞다,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갖고 계신다면 저는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이제 10월 뭐 이 정도 예정이 돼 있나요? 카카오페이 상장이. 네네네. 이런 것이 모멘텀이 돼서 다시 반등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페이는 좀 작죠. 조금 뭐 사이즈가 좀 뭐 작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모멘텀으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크래프톤을 받고 카카오페이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카카오뱅크에서. 네, 카카오뱅크에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장이 워낙 수급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결국은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비겁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전략주로 포트에 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을. 네, 이제 이 기업을 좋게 보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굳이 살 이유도 없지만.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준비로서 꽃밭을 가꾸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그 있겠죠. 인프라, 그럼 기대하시는 바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네. 좀 더 명확해져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기대하시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어떤 쪽이에요? 인프라 관련?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인프라 다 아시잖아요.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딱 떠오르는 아니, 잘 섹터가 몰라요. 네, 건설, 조선, 수소입니다. 건설, 조선, 수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 1시간도 모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건설이야 당연할 것이고 이제 너무 뻔한 얘기가 되어버렸고, 이제 조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요즘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수주가 들어왔던 것이 다 저 LNG 선이었거든요. 네. 이제 벌크선 컨테이너선 수주 들어와야죠.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은 미국만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기 총리가 떠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통화 정책 할 건 다 해놨으니 제발 재정 정책 좀 하라. 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이 힘을 써야 되는데 유럽도 재정 정책을 안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까딱 잘못하다간 다음번 위기는 유럽에서 올지도 모르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시기에 임박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토픽은 이제 조선 건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인프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프라 사업, 네. 그 말씀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긴 하지만 네. 그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재정을 써서
그 어떤 인프라 사업을 펼쳤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는 그 해당 섹터의 기업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 기본 틀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긴 얘기이긴 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장은 뭐 미국의 수혜를 받는 뭐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팝캣, 두산마켓이 뭐 대표적일 수도 있겠고, 진성TC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너무 이제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제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충전소라든가 수소 탱크라든가 효성중공업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아주 잘 맞물려 있는 뭐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긴 템포로서 지금부터 사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현대미포유선, 현대중공업지주라든가 현대건설은 저는 그런 포트 안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현대미포 조선과 관련해서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보시는 거고 네네. 건설은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네네. 보시는 거네요. 뭐 현대건설, 딱 현대건설이라고 탑픽이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데 뭐 엔지니어링 상장이 될 수도 있지 그런 않을까라는 이슈가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뭐 하반기에 상장하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아까 피크아웃 논란도 좀 있었지만은 지금 상당히 좀 고점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잖아요. 제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것은 되게 길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길게 본다는 거에 기간이 어느 정도세요?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화돼서 이제 전 세계가 인프라를 위해서 원자재가 이제 실제로 교역 물량이 늘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부터 빠지면 계속 적금식으로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가기에는 되게 좋고요. 제가 미국이 이거는 좀 되게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좀 하고 들어보세요. 네. 미국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낀 게 쉐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쉐일을 전 세계에다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산유국에다가도 갖다 쉐일을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다 팔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쉐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쉐일 그 LNG선 수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걸 사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팔기만 하고 나서 이제는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LNG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배를 LNG 연료를 쓰게 하게 된다면 쉐일을 영원히 팔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배를 LNG 추진선으로 바꾸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라는 이슈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친환경이라는 있다. 명분을 두고 그래서 배가 이제는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배가 엔진이 휘발유에서 친환경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LNG 추진선이 이제 배가 그럼 엔진이 바뀌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가 바뀐다고 한다면 상당한 오랫동안 조선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한 추구 전략을 상당히 오랫동안 롱텀 플랜으로 짤 수 있는 거기에 인프라 투자하게 돼서 이제 진짜로 벌크성 컨테이너 수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지금부터 적금식으로 담아가기엔 손색이 없는 섹터가 전 조선주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LNG 선과 관련해서는 네. 미포조선보다는 한국해양조선이나 대우해양조선이 훨씬 더 기술력 같은 게 뛰어나지 않나요? 글쎄 다 좋아요. 기술력이라든가 뭐 대한민국 조선주가 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네. 작은 네. 그 가격의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주가에 네. 이런저런 요소로 현대미포조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이신가 그런 보죠?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여기서 종목을 구분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종목보다 어떤 종목을 쫓아가면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 상장 이슈 있으니까 그런 이슈에 플러스 알파로 간다면 그쪽이 선에 잡을 수는 있지만 딱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한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딱 현대미포조선을 좋게 뭐 이렇게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이유가 요렇다. 그냥 개인적인 탑픽 의견이신 걸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수소와 관련해서 네. 수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수소 동맹도 맺었죠. 현대차, 포스코, 네. 한화 그리고 SK였나요? 수소와 관련된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네 회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수소는 되게 긴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굉장히 수소 긴 에너지를 상용한다는 거는 좀 먼 훗날의 얘기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가 시작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재정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공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이 치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수소가 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써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가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뭐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가스공사도 저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래요? 네. 왜요? 가스공사가 왜 포함이 되죠? 한국가스공사가
그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를 하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인데, 일단은 제가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은 효성중공업이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그 어쨌든 수소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의 저장 장치와 이동 능력이 일단 인프라 투자에서는 기준이 될 테니,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요런 큰 틀 글로벌 인프라에서 수소로 가져간다 한다면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효성중공업은 크게 올라간 것이 없어 보이는 점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니, 뭐 그냥 지금 개인의 가격이 의견이시니까. 굉장히 비싸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글로벌 투자에서 수소와 따라간다면 효성중공업을 한번 보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 사업이 이미 뭐 1차는 결정이 됐죠. 네네. 2차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네네. 그 뭐죠? 그 충전소와 관련된 네네. 뭐 이런 추가적인 또 그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시장의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거. 네네. 유럽도 이제 뭐 그러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혜받는 것으로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 재정을 써서 한다는 거는 모든 국가가 다 당면한 문제잖아요. 네. 한국도 당연히 재정을 써서 해야죠. 경기 부양,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네. 그랬을 때 수혜를 받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테마 섹터로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뭐 K 뭐 뷰티, K 방역, 뭐 K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보시는 네. 건가요? 뭐 일단은 수소와 관련된 종목을 피킹해서 말씀드리기가 워낙 소형단에서 우리는 워낙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종목들이 안 되고 나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바이오로 이렇게 좀 기세를 뽐내는 종목들이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지금 여기서 수소 중에서 이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굉장히 종목 피킹을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이 수소만이 아니라 네네. 그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네. 한국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리 그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네네. 설명해 주신 거고요. 네네네네. 환경을. 그게 아니라 한국의 인프라 사업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일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거기에 요거는 완전히 또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준비도 했던 얘기인데 해볼까요? 예, 하세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종목 중에 대북주와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네. 단기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네,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한 뭐 단기. 3개월 정도 관점, 6개월 정도 관점으로. 보통 우리 스윙으로 표현하는. 네. 3개월, 6개월이면 스윙보다는 조금 더 긴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제 시장이 한번 어쨌든 충격파를 맞았고, 조금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후의 시장이 인프라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종목을 얘기해서 제가 좀 땀이 나는데, 이 그 과도기 과정 속에서는 극심한 테마주들의 이제 순환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대선 전에는 대선 테마가 극심한 기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장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대선 인물주라고 대변되는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정치 테마죠. 네. 진짜 테마가 센 테마인 건 사실이에요. 불변의 강한 테마인데 지금 공약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9월 말부터 국민의힘 10월 10일에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후보 선출이 되게 되면 그 전부터는 이제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부동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건설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제 대북주인데요. 대북주를 어떤 분들은 이제 현 정권이 힘들어서 말기에 어떤 새로운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극적인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만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제가 제가 북한과 이슈를 보는 것은 다 미국 이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행보 자체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이제, 이건 너무 기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을 자기만의 이익으로만 썼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공약 1번, 정책 1번의 그 패러다임은 뭐냐면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배경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말이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중국과 선을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을 다
미국 쪽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전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할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은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잡아야 되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안 잡더라도 여기서 획 돌아서는 것보다는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한 생각의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락이 있었죠. 한미 이제 훈련이 있었고, 여기서 북한에서의 입장 발표가 그렇죠. 있었고. 대북주들. 네. 그러니까 악재 지금 다투도록 맞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있었는데, 오늘 아난티랑 대하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또 중소형 건설주들은 좀 여기에 또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지금 이 과도기에 변해가는 좀 지수주로서의 대응이 어려운 이 시기에 좀 올해 10월 이 정도까지는 이런 쪽에 좀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번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네.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볼 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준비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아니 근데 여기 공중파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예. 제가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라서 제가 좀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떨리고 그냥 어느 선까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냥 뭐 효성준공 얘기하셔도 돼요. 대신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이건 이제 그 대신 명확하게 이건 추천이 아니라 단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개인의 뷰를 네네. 알려주시는 거고, 단지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스터디할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나름대로 같이 그 명분에 동의가 되면 네네. 이제 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저희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뭐 이야기한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죠. 네네. 예. 그 스터디를 해서 과연 정말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도 이거 뭐 사면은 뭐 보통 분할 매수를 해야지 뭐 그쵸? 바로 샀다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많이 땀을 인프라라고 흘리셨지만, 한다면, 예. 네, 우리나라 니들이 한다면 이런 이슈가 이제 그러니까 나올 수도 왜냐하면 있겠다. 이거예요. 지금 정부의 임기는 1년 정도, 1년 좀 넘게 남았죠. 이 안에 펼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그다음에 또 바로 내년 상반기, 중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정책 테마. 이거는 이제 앞으로 후보들이 내놓는 어떤 정책이 될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상충이 되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중복되는 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 이게 좀 어려운 아예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건 아예 별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테마성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진짜 재정을 쓰는 것은 사실 지금부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썼죠. 우리 한국에서는 재정을. 네, 뭐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혹은 그 정책 자금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 게 뭐 BBIG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로 이미 우리는 한번 이 정책 테마는 다 소모가 된 거, 인프라 테마는 소모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우리 정말 인프라와 네, 관련된 네. 이야기. 근데 이제 원하시는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력을 갖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자라는 개념은 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바이든 정부라든가 네. 유럽 같은 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은 신선하고, 그것이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현 정부의 어떤 인프라 사업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소진됐다. 앞으로 나오게 될 정책 테마와 관련해서가 아마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글로벌 인프라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철강, 건설 이쪽들은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굳이 시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쪽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시점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의미는 전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네.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어떤 동향을 네.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네. 포인트를 찾는 게 낫다. 요를 짧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는 것을 표현할 때 소비와 투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정부 지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소비였어요. 돈을 찍어서 가게에다 직접 꽂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또 한다고요? 코로나 델타 변이에서 또 한다고 경제를 살리려고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죠? 투자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부터는 재원을 마련해서 무언가를 투자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니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인프라 투자를 봐야 된다는 것의 결론적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테마가 한번 휩쓸고 갔잖아요. 미국에서 그 인프라 사업 그 전후 그 법안 네. 통과될 때 그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네네네. 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때는 맛만 봤죠. 맘만 그날 본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페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인프라가 진짜 움직일 때는 페노션을 반드시 함께 놓고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원자재 수송이라든가 어떤 기계 설비 수송이라든가 그렇죠. 사람인가 화물이 아닌 네, 실질적인 저 이제 컨테이너가 무역량이 아닌. 늘어날 수 있는 이제는 지금은 H&M 같은 경우는 지금 H&M 비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에서 모든 걸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미중 간의 장국에서 앞으로는 수출 수입이 어렵겠구나. 이거는 미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서 사야 될 것들을 미리 샀어야 되고 팔 거를 먼저 팔았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콩,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제 BDIGC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그날의 이제 페노션 주가 움직임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뒤로는 이제 바로 이제 조정을 줬죠. 하지만 긴 호흡에서 저는 페노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의 관점을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제대로 네. 상승할 만한 종목 혹은 섹터를 네. 픽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시라 너무 조심스러워하셔서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 일단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돈을 버는 투자자들은 있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많이 또 고객분들 보고 있고 뭐 VIP 손님들 보고 하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글쎄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다 돈을 벌고는 싶어 하는데 참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가장 좀 주식 네.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증권 입사한 지 영업 17년 차 접어서는데 제 나이에서 이 정도 깜냥으로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정말 많은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제 경험치상으로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뭐 이런 질문으로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거를 깨드려야 되는데. 이 좀 험불, 유튜브답게 방송을 했어야 돼요. 겸손한 모습 이런 거 다 깨야 돼요. 근데 겁이 나는 거. 제가 다음번엔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껍질을 벗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불러주실지 모르겠네요. 다 베껴가지고 와야지. 제가 주식 투자자분들께 꼭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는데 적을 알면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거든요. 실제로 그 말의 뜻은 나를 알아야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 이제 작년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이 대거 우리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만 잘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발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시시각각대로 변할 때 어떤 시장에서 내가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벌고 이번에 까먹었고 다음번에 벌고 다음번에 까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번에 나의 기회가 시장이 온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벌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이 온다면 확실하게 그때만이라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맨날 장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네가 사람에 맨날 남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꼭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투자자인지를 어떤 투자자가인지를 못 알아가는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 핑계를 대면은 누가 괜찮대서 샀다. 네. 그러면 저를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원인, 그러니까 그 돈을 잃은 원인 분석이 잘 안 되니까. 억울하더라도 내가 왜 옆집 수녀만 말을 듣고 내가 샀을까? 라는 원인을 찾으면 다음번 매매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때 수녀엄마가 사라고 했는데 틀렸어 하면은 다음번에 철수 아빠가 얘기했었을 때 이거는 진짜인 것 같은 데서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다음번에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 핑계를 대는 거에서는 조금 이거는 좀 피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진 분들. 내가 매매 기법이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 있어서 작년 동안부터 올해까지 큰 수익 내신 분들은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식을 포커에 비교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원페어 잡은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포카드를 잡았 순간 풀하우스가 되는 순간 포커드한테 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주식 이 종목 이 시황에 대해서 너무 큰 확신과 자신감이 들 때는 반드시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떤 시작에서 많이 버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중요한 요소거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번이 뭔지 아시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번이 돈을 까먹지 않는 것이거든요. 투자 원칙 2번이 뭐냐면 투자 원칙 1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깡통이 3번 난 사람인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 한번 그 3번의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뼈에 그런 말들이 저는 새겨져 있어서 이제 수비하는 방법도 이제 저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어떤 트레이더인지, 사실 주식이 막 좋을 땐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몰라요. 뭐 맨날 돈 버는데 뭐 내가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좀 최근에 석 달이 힘드셨다고 한다면 이런 힘든 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 기법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투자를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으로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실수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개월간 돈을 계속 잃고 있었다면 그리고 주식을 잘못 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뭘 잘못했을까? 네.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실력은 느는 게 아닐까. 예, 저도 동의가 되네요. 네, 오늘 예,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